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두 손으로 해야지.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아침에 등교활동, 마중활동 하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처음 보는 학생이 선생님을 보더니 선생님 저한테도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왜 해? 그랬더니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은 아닌데 한번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도 아닌 뜬금없이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요거를 학생에게 해줬네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9반과 10반 학생들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네.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우리 구독자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냥 나를 재밌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네, 한국사 수업을 구독을 해주지 않더라고. 친구들한테 선생님의 존재를 알릴 때, 이런 거 재밌는 것만 알리지 마시고, 유튜브에 아주 유용한 채널이 있다, 라는 것도 알려주면서, 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누를 수 있도록 안내를 친구들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무신정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그죠? 이번 시간에 무신정변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고려사회는 호족연합 정권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호족들 가운데 중앙에 진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음소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고위 관직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인 녹봉과 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혈연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끼리 내부적으로 폐쇄적으로 혼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집안 대대로 그러한 특권들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니 이렇게 혈연적 특권을 이용해서 고려사회의 지배층이 되었던 가문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문벌이라고 불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 고려 문벌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서 왕권이 위협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고려의 왕의 경우에는 이들 개경에 있는 문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출신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왕과 왕의 측근 세력 때 문벌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자겸의 난, 비록 이자겸이 왕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자겸의 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 개경에 살고 있는 문벌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경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겨서 왕권을 강화하고 문벌들을 약화시키려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고려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는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문벌 가문들이 고려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졌던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문신들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차별하는 이런 고려 사회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문벌 가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군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군인들이 가난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특히 당시 의종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정치적 실패에 실망을 해서 문벌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집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신들이 굉장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날 만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은 정중부의 수염이 불탔던 일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수바퀴 대회를 열었었는데 대장군이 자기보다 낮은 품계의 문관에게 뺨을 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던 무신들이 문신들을 학살하고 왕을 왕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허수아비 왕을 왕위의 자리에 올렸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무신정변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봅시다. 자, 사실 이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으킨 반란인 것 같나요?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후자에 가까워요. 그죠? 사실 이 무신들은 권력을 잡긴 잡았습니다만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기들끼리 권력을 어떻게 나눠서 행사하겠다거나 이런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변을 일으켰고 갑작스럽게 권력을 잡은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무신들 사이에서 권력 정리, 서열 정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의방이 제일 먼저 권력을 잡았는데 정중부가 그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경대승이라는 자가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경대승은 30살의 나이에 병들어 죽습니다만 그가 사망을 하자 이번에는 또 이의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대략 한 25년의 시간 동안에 권력자가 4번이나 교체가 되는 이러한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이 무신 집권 초기에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나라를 어떻게 장악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 없이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신 집권 초기에 고려의 최고 권력 기구는 중방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무신 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원래 고려의 고위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간이 바로 중방이라고 하는 곳이었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라 어떻게 다스릴 거야? 라는 문제들 원래 그들이 모여 있었던 회의 기구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뿐만 아니라 경대승의 경우에는 또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호위무사들의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가 바로 도방이라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신 집권 초기에는 중방이나 도방 같은 이러한 기구들이 고려 정치사에 있어서 권력기구로 자리를 매김을 하였고 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치는 혼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신들을 죽이고 문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무신들은 과연 나라를 얼마나 제대로 다스렸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문벌에 비해서 힘이 약했을 때 이들은 문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가는 일들을 마냥 부러워했던 모양이에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문벌들이 그러하였듯이 이들도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나쁜 짓들을 벌이게 됩니다. 무신들도 역시요. 자신들만의 권력을 독점하게 관직을 독점하고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뺏는다거나 멀쩡한 사람을 자기 집안의 노비로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재산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벌 가문의 지배하에 고통받고 있었던 고려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무신들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뭔가 나아지는가? 라고 살짝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오히려 더 문벌이 지배할 때보다 더 열악한 현실이 고려의 백성들에게 돌아왔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 견디다 못한 농민과 하층 지배층들, 노비 같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 집권 초기의 경우에는 고려 역사상 가장 많은 농민들의 반란과 하층민의 봉기가 있었던 시기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소희 형제의 난이라든지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든지 전주 관노비의 봉기 같은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하층민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망소희 난 앞에 공주 명학소에다가 빨간 표시 해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공주 명학소에다가 소만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해놨을까?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고려시대 때에는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지? 그게 바로 향, 부곡, 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차별받는 하층민들이 일으킨 봉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왠지 귀족이나 고위층의 이름은 전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굳이 강조하고자 소라는 글자를 다른 색깔로 넣어 놓은 겁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는 노비들의 봉기도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절에서 일하는 노비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도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 출신의 인물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셌다라고 해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무신정면으로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의종,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민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허리를 이렇게 등에 업어가지고 힘으로 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죽였다라고 해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천민 출신인데 힘이 굉장히 세서 군인으로 나날이 출세해서 고려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고려의 노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섭다? 나라고 못할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노비들이 자신들의 신분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천민 출신의 노비들의 봉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의민을 제거하고 고려 최고의 또 다른 권력자가 된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무신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은 치밀하게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었던 무신 집권 초기의 권력자들의 경우에는요. 나랑 같이 한 사람들 그냥 같이 다 놔뒀고 권력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나 못지않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 그가 나를 죽이고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최충헌의 경우에는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아무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도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는 냉혈한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동생이 자신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하지만 권력자에 오르게 되자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서 자기 동생도 자기 손으로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최충헌의 경우에는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이 최충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최충헌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기구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은 권력을 갖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최씨 집권기의 정치기구가 바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경대승이 만들었던 호위 조직인 도방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감히 누구도 자신을 살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선 시기의 무신 집권기에 권력자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최충헌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가지 않고 이 최씨 집안에서 대대로 권력을 대물림하면서 고려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앞선 시기의 무신 집권기에 구분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최씨 집권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 4대 60년에 걸쳐서 최씨들이 고려의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한 최우의 경우에는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아니죠. 관리를 뽑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임명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인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인간 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꼽아본다면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누가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인가. 권력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이 3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권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누구인가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교장 선생님이 무엇을 결정하나요? 몇 반 담임 누구 줄 것인지. 인사권을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우리 학교 예산 어디에 쓸 것인지 교장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군대가 아니니까 군사권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 경제권과 군사권 그리고 인사권이 권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의 경우에는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라의 모든 인사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직접 장악하고 행사함으로써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해되죠?
네. 자, 또한 최우의 경우에는 앞선 무신들과 좀 달랐어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신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문기구인 서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기도 하였었고요. 또한 이 최씨 집권기에 최씨 가문이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행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대에 대한 통솔권도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최씨 집안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야별초라고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고 몽골과의 항쟁에서 탈출한 신의군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삼별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씨 집권기의 고려사회는 평화로웠느냐? 사실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최충원의 경우에도 자기 윗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극상을 벌이는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고려사회 신분제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하층민들의 봉기를 또 유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최충헌의 사노비였을 것으로, 최충헌 개인의 노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적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 장군이 될 사람, 재상이 될 사람이 정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노비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으켰던 반란이 바로 이 만적의 난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려사회에서는 이러한 신분해방 시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사실 그만큼 고려사회가 상당히 혼란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충원의 경우에는 우리 고려사회를 어떻게든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요. 실제로는 앞선 시기에 무신들과 마찬가지로 최씨 집안 역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했던 최씨 집안의 권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요. 1200년대 13세기경에 몽골족이 고려를 침입해 오게 됩니다. 자, 다들 알 거예요. 몽골족의 경우에는 원래 중국 북쪽에 있는 북방 초원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다지 세력이 강하지 않은 세력이었어. 하지만 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는 바로 누구인가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징기스칸 때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던 이 몽골족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인 오고타이 칸 때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국제관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아까 몽골족은 무슨 민족이라고 했나요? 유목민족이라고 했어요. 유목민족은 뭐 타고 다니는 애들인가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들의 강력한 군사력의 원천은 그들이 타고 다니는 무수히 많은 말에 있었던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몽골족, 말을 타고 다니는 몽골족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을 타고 갈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버티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어디인가요? 그렇죠. 바다 건너 강화도로 최우는 수도를 옮겨서 몽골의 침입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몽골의 침입이 처음 있었던 것이 1231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우가 항전을 결정한 게 1232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 1270년이야. 거의 40년 가까이 몽골과 고려는 전쟁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고려는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만은 이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 혹은 민족의 세력이 워낙 크고 강대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면서 고려는 무려 40년 가까이나 전쟁의 혼란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 고려의 사람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전쟁 동안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특히 몽골군이 말을 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으로 도망간 사람들 또는 산꼭대기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몽골군은 그 사람들을 포위하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안에서 서로가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비극적인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 피해가 너무 크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제 몽골과 강화, 싸움을 그치고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주장하는 무신들이 나왔고요. 최씨 정권의 경우에는 끝까지 싸우려고 하였습니다만은 결국 강화를 주장하는 무신들의 손에 의해서 최씨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되었죠? 네. 자, 이후에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왕자였던 고려 태자 원종이 몽골에 찾아가서 항복 문서를 전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몽골족들은 최고의 통치자를 칸이라고 불렀는데 칸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칸이 죽으면 누가 그 칸의 자리를 이어받을까? 칸의 아들이 이어받아요. 근데 칸의 아들이 5명이야. 그럼 누가 이어받을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째가 이어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목민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직 강한 자만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5명이다. 그럼 5명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누가 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일들이 징기스칸의 손자 때에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때 칸의 자리를 놓고 한참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자가 2명입니다. 바로 아릭비케라는 사람과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둘 다 동아시아사에서 꽤나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인데요. 자, 여기에서 아릭비케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었던 쿠빌라이에게 가서 항복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릭비케가 쿠빌라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어. 사실 그런데 고려 원종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쪽에다가 먼저 가서 항복 문서를 전달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쿠빌라이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지금 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아릭비케랑 싸우고 있는데 아릭비케가 나보다 유리한 상황인데 고려가 나에게 항복 문서를 갖다 줬다? 고려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라는 식으로 요것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쿠빌라이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릭비케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고려가 끝까지 저항했던 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쿠빌라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려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믿고 지지해준 나라다. 그래서 나는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려의 왕자와 자신의 가장 귀한 막내딸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몽골에게 항복을 했지만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다만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됨으로써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과정에서 항복 이후에 고려 정부는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신 정권이 끝이 나게 되고 이후에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한국사 배우책 10쪽을 펴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문벌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집안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했는데 이들에게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가 있었어요. 이름 무엇이었었나요?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공음전. 자, 내려오겠습니다.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서경 세력들의 경우에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어요. 금이었죠. 그죠? 여진족이 세웠던 금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무신 정권 초기에는 이 무신 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 사이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원래부터 고려의 고위 장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던 기구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어요. 그 권력 기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중방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중방. 자, 하지만 최충원은 달랐어요.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오직 자신만이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교정도감.
자, 하지만 무신들이 자기 윗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면서 하층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특히 최충원의 사노비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나 고위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분 해방 운동을 시도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었나요? 만적의 난이었죠. 그죠?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편 몽골이 13세기경에 고리를 침입해 오게 되자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잠시 옮겼었나요? 강화도 또는 강화로 옮겼었죠. 그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